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두 콜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통계적으로 바꾸면 핵심은 결국 우연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p-value, 그러니까 유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value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를 가르는 경계값,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유의 확률 P값 0.051은 의미 없는 결과인가?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량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보통 10분 내외의 영상을 목표로 하는데 이 주제를 한 번에 다루면 10분을 훌쩍 넘길 것 같아서 내용을 두 개의 챕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p-value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0.04, 0.051 같은 숫자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계산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렇게 계산된 p-value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히 0.05라는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인지에 대해서 피셔의 철학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p-value를 설명을 할 때 피셔의 정확 검정에서 등장하는 고전적인 예시는 홍차의 맛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사례입니다. 이 예시를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저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로 콜라와 일반 콜라를 맛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두 콜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통계적으로 바꾸면 핵심은 결국 우연성이 됩니다. 이 정도의 결과가 우연히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가설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규모 가설입니다. 규모 가설은 참가자가 제로 콜라와 일반 콜라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가설입니다. 즉, 참가자의 판단은 무작위 추측과 완벽하게 동일한 우연한 현상이라고 가정합니다. 반대로 대립 가설은 참가자가 두 콜라를 실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경우 판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우연하지 않은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가설 중에서 어떤 쪽이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는지를 확률로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p-value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 설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 16개의 컵을 준비합니다. 제로 콜라 8컵, 일반 콜라 8컵을 무작위로 섞습니다. 참가자는 이제 눈을 감고 각 컵을 마신 뒤에 각 컵이 제로인지 일반인지 분류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두 콜라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 콜라 8개를 모두 제로라고 마치고 일반 콜라 8개를 모두 일반 콜라라고 마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딱딱하게 제가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교차표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보면 이쪽 합계 부분은 벽돌처럼, 그리고 이 안쪽 네 칸은 달력이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했는데요. 벽돌처럼 표현한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로 콜라는 8개, 일반 콜라는 8개, 그리고 총 컵수는 16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실험의 방식이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즉, 총 16개 컵 중에서 8개는 제로로 판단을 해야 되고 8개는 일반 콜라다라고 알려주면 참가자는 반드시 8개를 제로, 8개를 일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차표에서 가로와 세로의 합들은 모두 8과 16으로 고정된 고정값이 되고 실제로 실험을 할 때마다 바뀌는 건 가운데에 요 4칸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맞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로 콜라 8개를 모두 제로로, 일반 콜라 8개를 모두 일반으로 맞춘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처럼 단 한 개의 경우만 존재를 하고요. 다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참가자가 무작위로 판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6 컨비네이션 8에서 12,870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16컵을 주고 완벽하게 맞출 확률은 12,870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확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귀무 가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귀무 가설은 참가자는
제로 콜라와 일반 콜라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무작위 추측과 동일하다는 가설이 되겠죠. 무작위로 판단한다면 제로 콜라를 맞출 확률은 50%, 일반 콜라도 5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8개의 제로 콜라 중에서 실제로 제로 콜라라고 맞춘 거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일반 콜라 중에서도 일반 콜라로 맞춘 게 하나, 둘, 셋, 넷, 4개씩이 되겠죠. 이 경우 교차표로 나타나게 되면 가운데 4칸이 4, 4, 4, 4로 채워진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도 가로, 세로 합계는 변하지 않고 가운데 값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에는 분모의 경우는 같지만 분자의 경우가 8 컨비네이션 4 곱하기 8 컨비네이션 4로 4,900 정도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의 확률은 약 0.38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맞춘 개수에 따라 확률을 모두 계산해서 나열을 하면 지금 형태의 확률 분포 그래프가 되는데요. 지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은 이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X축은 맞은 개수가 되고요. Y축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4개를 맞춘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걸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다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다 틀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 확률, 즉 p-value는 이 파란 색깔 막대 확률 자체가 아닙니다. 피셔의 말에 따르면 내가 본 결과보다 덜 놀라운 것은 관심이 없다. 내가 본 것보다 더 놀랍고 희귀한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맞췄다면 6개보다 더 희귀한 7개, 8개, 이 3개의 확률을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유의 확률이 됩니다. p-value가 되는 거죠. 이걸 막대 그래프에서 보면 6, 7, 8의 막대를 차례로 쌓은 높이가 바로 p-value가 되고 그게 바로 이 검정색 점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5개를 관측을 했다고 치면 유의 확률은 5개보다 더 희귀한 것, 즉 6개, 7개, 8개에 해당되는 이 막대 그래프를 모두 더한 바로 검정 색깔 점이 되겠죠. 바로 이런 p-value들을 점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한테 익숙한 바로 이 0.05를 그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0.05보다 희귀한 경우에만 한해서만 우리가 연가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은 게 바로 이 표가 됩니다. 총 정답 개수, 그러니까 즉 제로를 제로라고 맞춘 개수에 따라서 관측 확률과 그에 해당되는 p-value를 정리한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맞춘 개수가 6개인 경우, 이 경우 우리가 유의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즉 제로 콜라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제로 콜라라고 하고 2개는 이제 잘못 분류를 해낸 거죠. 그리고 일반 콜라에 대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맞는 판단을 하고 2개를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이 경우 우리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교차표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제로 콜라를 제로로 판단하고 일반 콜라를 일반으로 판단한 거 각각 6개, 6개. 역시 가로랑 세로는 고정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그래프에 대응을 해보면 바로 이 빨간 색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관측한 맞춘 개수 6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6개에 해당되는 이 까만 점이 0.066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선이 0.05보다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p-value의 개념에 맞춰서 지금 이 결과를 해석을 하면 6개를 맞춘 것은 덜 희귀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보다 덜 희귀하다. 따라서 유의 확률은 0.066이고 유의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꼭 피셔의 정확 검정으로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카이적 검정을 사용합니다. SPSS에 지금 이 교차표를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SPSS를 사용해서 카이 제곱을 계산을 하면 p-value가 0.046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0.05보다 작죠?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 검정이 정확하게 p-value를 계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수가 매우 작고 카이 제곱 검정은 기본적으로 바로 근사를 사용한 검정이기 때문입니다.
파란 색깔 그래프가 피셔의 정확 검정을 이용해서 p-value를 계산한 결과고요. 주황 색깔 그래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카이제곱 근사를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관측값 6에 따라서 값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p-value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한 거는 카이제곱이 아니고 피셔의 정확 검정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피셔의 정확 검정은 0.066이 나왔고 카이 제곱 근사로는 0.046이 나왔는데 두 개의 판단이 갈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p-value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 피셔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서 그거랑 연결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